많은 사람들은 광대한 우주 속의 지구에만 생명체가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믿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외계종의 증거를 단호히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다른 세계의 존재들과 접촉한 유물과 실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번호 1. 태평양의 이상한 금속 조각. 2023년 태평양 해저에서 놀라운 발견이 일어나 추측의 물결을 일으켰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AVI 로브 교수가 이끄는 팀은 과학계를 당황하게 만든 작은 금속 조각을 회수했습니다. 이 작은 동전 크기의 물체는 지구상에 알려진 어떤 물질과도 매우 다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파편을 분석한 결과 2014년에 바다에 추락한 신비한 물체의 화학적 구성과 유사한 화학 성분이 밝혀졌으며, 이로 인해 로브와 그의 팀은 이러한 물질이 외계에서 유래했을 가능성을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이 대담한 이론은 그 파편이 우주에 알려지지 않은 구석에서 지능적인 존재가 보낸 성간 탐사선의 잔해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외계 기술의 증거를 발견할 가능성이 있다는 초기의 흥분과 헤드라인에도 불구하고 과학계는 신중한 접근 방식을 취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없으면 가설은 추측의 영역에 머물러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파편의 출처를 확실하게 확인하기 위한 추가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분석을 통해 이러한 물체가 지구가 아닌 곳에서 기원한 것으로 확인된다면 이는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발견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이번 발견은 우주가 얼마나 광대하고 아직 탐험되지 않았는지, 각각의 새로운 미스터리가 어떻게 우리 행성 너머를 바라보게 하는지를 상기시켜 줍니다. 2번, 외계 화석. 2012년 스리랑카의 운석이 떨어져 빛의 폭발과 함께 지구에 추락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주 암석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놀라운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화석화된 조류. 이전에 지구상에서 볼 수 없었던 작은 규조류였습니다. 이 발견은 과학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우주를 여행한 암석에 생명체가 보존되어 있다는 사실은 생명체가 지구 너머에 존재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는 생명의 구성 요소가 운석, 소행성 또는 해성을 타고 이동하여 우주 전체에 생명을 퍼뜨릴 수 있다고 제안하는 범정자 이론을 뒷받침합니다. 지금까지는 단지 이론에 불과했지만 이 작은 조류가 새로운 무게를 부여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수십억 년 전의 지구는 불모의 세계였습니다. 그런 다음 미세한 생명체를 운반하는 운석이 떨어지면서 잠재적으로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생명체의 그물이 촉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지 않도록 조심하지만 이 발견은 흥미로운 가능성을 불러일으킵니다. 생명체가 우주를 여행할 수 있다면 먼 행성이나 달에 숨어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3번, 지하도시 데린쿠유. 1963년 터키 데린쿠유, 디린코요. 지역의 한 남자가 자신의 집을 수리하던 중 놀라운 터널 네트워크를 발견했습니다. 벽 뒤에 숨겨진 방으로 시작했지만 알고 보니 완전한 기능을 갖춘 지하 도시가 되었습니다. 디린코요에는 마구간, 창고, 심지어 교회까지 있어서 그 복잡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지하도시는 기원전 8세기에서 7세기 사이에 건설되기 시작했다고 한다. 원래는 주택과 창고로 사용되었으나 나중에는 방어 요새가 되었습니다. 0.5m 두께의 돌문과 같은 특징은 가능한 침입자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했습니다. 이 도시는 수세기 동안 버려지고 잊혀진 채로 남아 있었지만 재발견된 이후 탐험된 곳은 15%에 불과합니다. 이로 인해 그 범위의 대부분은 신비에 쌓여 있으며 고대 역사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바꿀 수 있는 미래의 발견을 약속합니다. 번호 4. 아이언 핸드 의지가 있는 해골. 독일 바이에른의 성조지 교회 근처 송유관 발굴 과정에서 고고학자들은 과거의 의료 역량에 대한 기대를 뛰어넘는 발견물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1500년에서 1620년 사이의 것으로 추정되는 뼈대였으며
왼손에 잃어버린 내 손가락을 대체하는 금속 보철물이 있었습니다. 철로 만들어지고 개별적으로 제작된 손가락으로 디자인된 보철물은 발견된 최초의 유형 중 하나입니다. 이 장치는 가죽 스트랩을 사용해 팔에 부착되어 기능성과 편안함을 겸비한 세련된 디자인을 보여줍니다. 또한 천의 흔적과 피부의 흔적을 보면 보철물이 사용자의 피부를 보호하고 편안함을 향상시키기 위해 부드러운 소재로 덮여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남자의 손가락이 절단된 정확한 이유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지만 이 발견은 중세 시대의 의학적 독창성을 강조합니다. 추가 조사를 통해 이는 고립된 사례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중부 유럽에서는 약 50개의 유사한 보철물이 확인되었으며 그중 다수는 중세 후기 및 30년 전쟁과 같은 당시의 전쟁 상황과 관련이 있습니다. 디자인과 제조 분야의 이러한 발전은 절단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실제 요구에 부응하는 놀라운 능력을 반영하며 의학과 기술의 역사에서 중요한 선례를 세웠습니다. 번호 반 고흐의 숨겨진 자화상 2022년 빈센트 반 고흐의 그림 농민 여인의 두상 정기점검 중 발견된 숨은 자화상이 발견되면서 미술계는 발칵 뒤집혔다. 전문가들은 엑스레이 기술을 사용하여 캔버스 뒷면에서 초상화를 발견했습니다. 초상화는 100년 이상 접착제와 판지 뒤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창의력을 발휘한 것으로 알려진 반 고흐는 돈을 절약하기 위해 캔버스를 재사용하는 습관을 가졌습니다. 그는 작품의 그림을 그리는 대신 캔버스를 뒤집어 뒷면을 사용했다. 이 관행은 작가의 다른 미발표 작품을 여러 차례 공개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례는 미술계에서만 있는 것은 아니다. 또 다른 후기 인상주의 화가인 폴 세잔, 폴 세이잔, 또 1865년 작품 빵과 계란이 있는 정물 밑에 자화상을 숨겼는데 몇 년 후에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발견은 위대한 거장들의 삶과 작품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나간 시대의 예술가들이 직면한 실제적인 어려움에 대한 창을 제공합니다. 번호 6. UFO학 역사상 가장 잘 알려진 사례 중 하나는 베티 힐, 과 바니 힐, 바어니 힐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일은 1961년 9월 19일에 일어났습니다. 늦은 밤, 배우자들은 몬트리올에서 휴가를 보내고 랭커스터 남쪽에 있는 집으로 차를 타고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베티는 하늘에서 이상한 빛나는 물체를 발견했습니다. 처음에 그는 그것을 별똥별이라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그는 그 물체가 아래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위로 움직이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 여자는 쌍안경으로 빛나는 구체를 멈추고 관찰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베티의 남편은 그것이 단지 비행기일 뿐이라고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힐스는 이상한 물체가 자신들을 쫓고 있는 것처럼 보였고 점차 크기가 커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베티와 바니의 차에 최대한 가까이 다가간 후 이상한 소리를 듣고 그것이 구체가 아니라 외계인 비행 접시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들은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로부터 2시간 후, 그들은 차에서 깨어나 최대한 빨리 집에 가려고 노력했습니다. 오랫동안 배우자들은 수면 중 두통과 악몽에 시달렸고, 그 후 심리치료사에게 도움을 구했습니다. 최면술을 사용하는 세션 중 우주선을 타고 외계인에게 납치되었다는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2시간 동안 외계인들은 배우자들에게 일종의 별 지도를 보여주고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알려주는 등 대화를 나눴다. 힐스로 돌아오기 전에 외계인들은 그들의 피부, 머리카락, 손톱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비판을 받았지만 유팔러지스트는 여전히 외계 종족의 존재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로 간주합니다. 번호 7. 니넬 쿨락이나 나이넬 쿨레지나는 소련에서 초감각적 능력을 지닌 가장 유명한 여성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1960년대 그의 남다른 능력을 보여주는 흑배경화 덕분에 대중의 관심을 끌었다. 그들은 나이넬이 정신의 힘으로 물체를 움직이고 레이저 광선을 분산시키며 동물의 내부 장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을 기록했습니다. 그 여자 자신도 어머니로부터 자신의 능력을 물려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평범한 사람의 놀라운 능력은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소련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많은 과학기관에서 그의 유기체를 연구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녀가 아직 연구되지 않은 외계 종족의 대표자라고 믿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회의론자들은 니넬이 소련 과학자들과 공모하여 속임수를 썼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실제로 초자연적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이 여성이 그들 중 하나였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인지 오늘날까지도 알 수 없습니다. 숫자 8. 엘리자베스 클러크에게 일어난 이야기는 공상과학 영화의 줄거리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성 자신의 말에 따르면 그것은 모두 사실이다. 외계인에 대한 엘리자베스의 관심은 7세 때 그녀와 여동생이 밤하늘에서 이상하고 밝은 물체를 본 이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그녀가 어렸을 때 UFO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녀가 외계 문명 연구에 전념한 것은 1950년대가 되어서였습니다. 1955년에 엘리자베스는 정보 업무를 시작했고 요하네스버그 외곽에 있는 이상한 언덕을 조사하기 위해 파견되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그들은 종종 언덕에서 의심스러운 불빛을 발견했습니다. 엘리자베스가 언덕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중앙에 고정된 돔이 있고 회전하는 원반처럼 보이는 우주선을 보았습니다. 물론 그 여자는 외계인을 만난 것이 행운이라는 것을 즉시 깨달았습니다. 이 사건 이후 엘리자베스는 아이콘이라는 존재와 텔레파시 연결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콘은 그 여자에게 자신이 메톤 행성에서 온 과학자라고 말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1년하고도 하루 동안 친구와 텔레파시로 소통했습니다. 그는 그 여자를 자신의 행성으로 초대했고 당연히 그녀는 받아들였습니다. 놀랍게도 그 여성은 운 좋게도 메톤 행성에 3번이나 머물 수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그는 아이콘이라는 외계인의 아이가 태어나기를 기다리면서 그곳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하이브리드를 낳은 후 지구로 돌아왔습니다. 엘리자베스의 이야기는 비난과 조롱을 받았지만 그 여성은 이 모든 일이 실제로 자신에게 일어났다고 계속 주장합니다. 번호 9. 1975년 11월 5일 트래비스 올턴이라는 나무꾼에게 그의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오후 6시에 그와 그의 동료들은 애리조나 주 스노우플레이크 근처의 게베스 포레스트, 거비즈 포리스트에 도착했습니다. 잠시 후 그들은 이상하게 빛나는 원반 모양의 물체를 발견했습니다. 트래비스는 더 가까이 다가가기로 결정했지만 가까이 다가가자마자 그를 때린 물체에서 녹색 광선이 나왔고 고통으로 인해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의 동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고 서둘러 차에 올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원반 모양의 물체나 트래비스 자신을 찾지 못해 나머지 벌목꾼들을 살인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그러나 후속 거짓말 탐지기 테스트에서 실종자의 동료들이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며칠 후 트래비스는 의식을 되찾았고 스노플레이크 근처에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 당시 그는 전혀 기억하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억이 점차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트래비스는 최면 세션에 참석했습니다. 이후 실종 당시 트래비스는 큰 방에 들어갔고 그의 비명 소리를 듣자 키 1.5m도 안 되는 인간형 3마리가 그에게 다가온 것으로 밝혀졌다. 겁에 질린 그는 천문관처럼 보이는 다른 방으로 달려갔고 결국 3번째 방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들것에 누워 있으라고 명령한 헬멧을 쓴 존재를 만났고 그 후 그들은 그의 얼굴에 일종의 마스크를 씌웠고 그 남자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는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하지 못합니다. 트래비스에 따르면 외계인은 자신이 부상을 입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를 치료하기 위해 배에 태웠습니다. 이 이야기는 정말 놀라운데 평범한 나무꾼과 그의 동료들이 왜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냈을까요? 더욱이 거짓말 탐지기는 이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번호 10, 앤 하지즈의 이야기는 정말 놀랍습니다. 1954년 11월 30일, 엘라베마의 소파에서 자고 있던 그녀는 집에 떨어진 운석에 부딪혔습니다. 다행히 그는 운석만한 타박상만 입고 살아남았다. 이 사건으로 인해 그녀는 운석에 맞아 살아남은 최초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운석에 맞을 확률은 160만 분의 1 정도로 극히 낮습니다. 실제로 과학자들은 운석보다 토네이도, 번개, 허리케인이 동시에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제안했습니다. 앤은 운석을 보관하기로 결정하고 나중에 1955년에 엘라베마 자연사 박물관에 팔았으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전시되어 있습니다. 피격된 라디오도 같은 박물관에 전시돼 있다. 번호 11, 1996년 볼고그라드에서 태어난 보리스 키프리야노비치, 는 어릴 때부터 뛰어난 능력으로 부모님을 놀라게 했습니다. 몇 달 안에 그는 이미 말을 할 수 있게 되었고 18개월이 되자 책을 읽고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리스는 핵전쟁 당시 화성 조종사로 복무한 전생에 대한 기억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그를 포함한 일부 화성인들이 살아남아 지구에서 환생했다고 한다. 보리스는 인류에게 핵의 위험을 경고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허구처럼 들리지만 우주와 고대 문명에 대한 그의 지식은 과학자들조차 놀라게 했습니다. 초기 명성 이후 보리스는 더 조용하고 평범한 삶을 선호하면서 언론에서 사라졌습니다. 번호 12. 빌리 메이어는 1937년에 태어나 평범한 아이로 성장했다. 그러나 5살 때 외계인이 그를 찾아왔다. 어린 시절에 그는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청소년기에 외계 종족과의 접촉이 강화되었고 자신의 영적 발전과 외계인에 대한 정보 수집에 전념하기 시작했습니다. 빌리는 1970년대에 외계인과의 의사소통에 대해 처음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이 존재들이 스스로를 플러자런이라고 불렀고 우리가 한때 공통 조상을 가졌기 때문에 인간과 매우 유사하다고 말했습니다. 플러자런의 세계는 에러라고 불리며 플레아데스 성단에서 1초에서 80광년 떨어진 또 다른 시공간 구조의 일부인 차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의 진실성을 검증하기 위해 마이어는 플러자런 우주선을 보여주는 일련의 사진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그의 컬렉션에는 우주에서 온 천체 사진과 심지어 선사시대 지구 사진과 미래의 전체 파괴 사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이어는 플러자런이 자신의 배를 사진에 담을 수 있게 했을 뿐만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여행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여행 동안 그는 모든 사진을 찍었습니다. 외계인의 존재에 대한 수많은 증거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혼 후 사기와 사진 위조 혐의로 고발당한 아내의 영향을 받았다. 번호 13. 아메노테프 4세, 아머노트프 4. 로도 알려진 파라오 아케나텐은 기원전 365년부터 1349년까지 이집트를 통치했습니다. 아가토는 가장 신비한 파라오로 간주됩니다. 그의 조각품을 보면 다른 파라오들에 비해 특이한 외모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단호하고 강하고 강력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부드러운 외모와 날씬한 몸매, 여성스러운 둥근 엉덩이, 길쭉한 얼굴형이 특징이었다.
아가톤이 실제로 이런 중성적인 외모를 가졌는지, 아니면 단지 남성성과 여성성을 동시에 겸비한 인물로 표현되기를 원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커나턴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종교 혁신가 중 한 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이집트를 일신교 사회로 만들고 많은 신들에 대한 숭배를 벌였습니다. 아가톤의 유일한 신은 아텐, 에이턴, 즉 태양 원반이었습니다. 그를 기리기 위해 그는 아마르나, 어마어너, 나는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놀라운 점은 에이턴이 자신과 천상의 존재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자신을 그들 중 하나로 간주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최근 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 파라오에는 여러 가지 유전적 돌연변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팔러지스트는 그가 외계인에 의해 수행된 실험을 받았다고 믿습니다. 고대 이집트는 오늘날까지도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실제로 누구였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인간이었을까요? 아니면 외계인이었을까요? 번호 14. 고대 이집트는 종종 외계 문명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4,5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기자의 피라미드와 다른 모든 피라미드를 지을 수 있었다는 것을 믿기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고대 파라오가 외계인과 접촉했으며 아마도 그 자신도 외계인이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확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925년 영국의 고고학자 하워드 카터는 전설적인 이집트 파라오 투탕카멘의 무덤을 발굴하고 있었습니다. 석관 안에서 그는 통치자의 미라뿐만 아니라 많은 귀중한 물건을 발견했는데 그중 하나는 단검이었습니다. 이 유물은 많은 전문가들에 의해 연구되었지만 오랫동안 어떤 재료로 만들어졌는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최근 일본 도호쿠 대학의 과학자들이 마침내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투탕카멘의 단검을 만든 재료에는 2000년 알렉산드리아 근처에서 발견된 카르가 운석과 동일한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단검은 이 운석 조각으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고대 이집트인들이 운석 물질로 무기를 만드는 기술을 어떻게 알았는지는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